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단원의 내용들은 복습을 좀 잘 해두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2단원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기후와 지형이 이제 인간 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기후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온대 기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많은 기후들이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인간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어떤 기상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기후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후와 날씨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후고 어떤 게 날씨냐, 맑음, 흐림,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건 다 날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후야, 날씨야? 자, 그럼 기후와 날씨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관측이 된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최소 단위로는 1개월 이상, 크게 봤을 때는 보통 한 30년 정도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었던 대기 상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보름 정도의 기간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날씨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1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관측이 되어온 내용들,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합친 것들은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작년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고 그전에는 어땠고 점차적으로 쭉 축적이 되어온 이러한 자료들이 한데 집약이 된 총망라된 결과가 우리 기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또 기후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 오게 된다든지 비가 오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온, 강수량,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나 요인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요소라고 하는 건 기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비가 오게 하고 날이 덥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후의 어떤 지역차를 가져오는 요인들, 그런 것들로는 위도나 해발 고도, 또 수륙 분포, 또 지리적인 위치, 지형의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야,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 울릉도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리는 거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곳의 위치가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이 기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로 기온과 강수량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료에 있어서도 이 기온과 강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이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요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월별 평균 기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기온이 몇 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다음에 강수량은 각 달별로, 월별로 내린 비나 눈의 양을 총합해 놓은 월별 총 강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이 얼마만큼 높으냐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이제 뭐 온대 기후냐, 열대 기후냐, 냉대 기후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강수량, 비가 얼마만큼 왔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지역이 건조한 기후냐, 수변한 기후냐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꺾은 선 그래프로는 월별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만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 월별 평균 기온이 그래프로 쭉 나와 있으면 가장 월별 평균 기온이 높은 때와 가장 월별 평균이 낮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연교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해양성 기후는 이 연교차가 낮고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연교차의 구조들도 알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가 그 부분들은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월별 총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월별 총 강수량을 전부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총 강수량의 규모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년 총 강수량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각 지역의 기후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까 봤던 기후 그래프가 다시 한번 나왔죠? 자, 우선 이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기온의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를 우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기온의 수평 분포라고 하는 거는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기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도는 전부 다 똑같아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존재는 하고 있지만 기온이 서로 다른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후 그래프. 하나는 지금 서울의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 하나는 런던의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서울과 런던은 위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과 런던의 기후 그래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이 서울은요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울 때는 0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평균 기온이. 그런데 가장 더울 때는 25도 가까이 가고 있는 굉장히 온도차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연교차가 크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반면에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온도가 낮을 때와 아주 온도가 높을 때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서울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적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연교차가 작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강수량은 또 어때요? 강수량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7, 8월이 가장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2월 겨울철에는 거의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비가 더 많이 오고 언제 좀 적게 온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연중 고르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도에 따른 어떤 일사량의 차이,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일사량의 차이 때문에 이 같은 위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보다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대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교차도 상당히 크고 강수량의 격차들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런던의 기온차는 이제 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위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분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기온의 수직 분포입니다. 기온의 수직 분포는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 기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산을 올라갈 때 상당히 이제 좀 파카도 좀 든든하게 입으시고 또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등산을 할 때는 좀 월동장구들을 상당히 많이 챙기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기온은요, 100m가 올라갈 때마다 약 한 0.5도에서 0.7도 정도씩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라산 같은 경우에 1950m니까요. 0.5도씩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한 8, 9도 정도 떨어지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어떠한 식생의 분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온의 수직 분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1000m 아래로는 열대 우림지대가 나타나고 다음에 2000m의 높이까지는 그래도 아열대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2000m에서 한 4000m 지역까지는 온대림과 초원이 존재를 하는데 이 4000m 지역, 해발 4000m 지역, 3500에서 4000m 지역에까지는 그래도 식생들이 분포를 하지만 이 4000m 위로는 이제 식생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생이 분포하더라도 초원이나 온대림, 또 아열대림, 열대우림 이렇게 각각의 그 자라나는 식생이 서로 다르게 분포한다라는 것도 이 해발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배하는 작물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나 사탕수수, 옥수수, 커피와 같은 이러한 작물들이 각각의 해발 고도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재배가 되지만 어디서부터는 재배가 되지 않는다. 재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해발 고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다르다? 일단 같은 위도라 하더라도 대륙에 인접해 있느냐 바다에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해발 고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지리상 위치에 따른 기온 분포 보시겠습니다. 아까 일교차와 연교차에 대한 설명 드렸었는데요. 일교차라고 하는 건 하루 중에서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이 제일 크고 해안 건조 지역이 그다음, 수변 지역이 일교차는 조금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연교차인데 이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륙보다는 해안보다는 내륙 지역이 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대륙 동안보다는 대륙 서안이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왜? 대륙 동안 지역은 이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대륙 서안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좀 작게 나타난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도에서도 여름 기온은 대륙 동안이, 겨울 기온은 대륙 서안이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수입니다. 강수. 한자의 뜻으로 보면 물이 떨어지는 거죠.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대기 중에 수분 전체를 전부 다 우리가 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 눈, 우박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성분은 전부 다 강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수라고 하는 것, 강수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강수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일일이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학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비가 내리더라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류성 강수입니다. 이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 건 열대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태양열을 굉장히 상대 열대지역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더워집니다. 공기가 아래 공기가 굉장히 더워지게 되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죠.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떨어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진다는 거죠. 차가워지면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의 스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고 끝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증발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대류성 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형성 강수입니다. 이 지형성 강수,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비들은 전부 다 이 지형성 강수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한 공기가 산지를 넘는 도중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나타나는 강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내륙 지역의 강수들이 대부분 이 지형성 강수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선성 강수입니다. 이 전선성 강수는 서로 다른 기단이,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를 가진 기단과 더운 공기를 가진 기단이 서로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체가 된 상황에서 내리는 비.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장마를 우리가 전선성 강수의 한 예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기압성 강수예요. 저기압성 강수는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하죠. 그래서 태풍과 관련된 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압성 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4가지의 강수의 유형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4가지의 유형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에요. 대류성 강수는 바닥에서 가열이 된 열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리는 비가 되겠고, 지형성 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많은 지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가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선성 강수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만나서 전선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가 되겠고요. 저기압성 강수는 열대 저기압,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저기압의 낮은 기압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내리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의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대류성 강수의 예는 스콜, 지형성 강수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비, 전선성 강수는 장마, 저기압성 강수는 태풍.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떠한 원리냐 이런 문제들을 사회에서는 묻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강수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다우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을 우리가 소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우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도지방, 스콜이 많이 내리니까요. 적도지방 들 수가 있고, 전선성 강수는 이제 남이 60도, 북이 60도 북을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또 바람바지 지역, 바람바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지형이 오는 바람을 딱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지역들. 그럼 바람이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아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뭐 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많은 비를 동반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남이 북이 30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연중 계속 상승 기류보다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세계적인 사막들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사하라 사막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륙의 내륙 지방, 그러니까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바다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격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하고 떨어져 있을수록 비는 적게 내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다와 가까울수록 비는 많이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해안 지방, 남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높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지역, 바람 그늘 지역, 이런 곳은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발생 원리는 위도에 따른 기온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압차로 기류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양이 다릅니다. 일사량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이 다르게 되면 그곳의 공기는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높은 열을 받은 기류들은 위로 흘러서 어떻게 갑니까? 온대 기후 지역이나 냉대 한대 기후 지역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공기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열대 기후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기의 순환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일사량의 차이로 인해서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대기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대기 대순환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적도 저기압대, 아열대 고압대, 극고압대, 한대 전선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쭉 한번 보셨을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열대 기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바람들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위쪽이 그 극지대, 냉대 기후 지역이나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역이나 또 저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후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편동풍이나 편서풍, 무역풍과 같은 이러한 바람의 이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사회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바람의 종류 가운데에요, 탁월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이제 항상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항상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항상풍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탁월풍이라고 나오는데, 그 종류에는 무역풍, 편서풍, 극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풍은 이제 중위도 지역에서 적도를 향해 부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성격의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편서풍은 중위도 고압대에서 고위도를 향해서 부는, 상승을 해서 부는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극동풍, 극풍이라고 하는 건 극지방에서 고위도 저압대를 향해서 내려오는 이러한 바람을 우리가 극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이제 계절풍입니다. 이 계절풍이라고 하는 건 항상풍, 그러니까 탁월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서 여름철에 부는 바람의 방향과 겨울철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이러한 형태의 바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계절풍, 왜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건 대륙과 해양 사이의 비열, 다시 말해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을 1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과 땅을 1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 서로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이 바로 계절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서 계절풍이나 남동 계절풍이 주로 붑니다.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하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다음에 겨울 계절풍은 북서 계절풍입니다.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고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보는 태풍입니다. 태풍. 그래서 적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해서 부는 바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필리핀 북동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 타이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는 윌리, 각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건 다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태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지풍입니다. 이 국지풍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 그 지역의 어떤 지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을 우리가 국지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큰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유독 그 큰 건물들 사이는요,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 같은 어떤 지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가 통과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기가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높새바람 같은 것들이 있죠. 높새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봄이나 초여름 사이에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지방 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형성 강수를 동반하는 하나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온 건조한 성격을 띠어서 영서지방에 가뭄 피해를 유발시키는 바람인데, 이거는 그 지역만 불어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높새바람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바다에서 부는 해풍, 육지에서 부는 육풍, 산에서 부는 산풍, 골짜기에서 부는 곡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바람의 성격, 육지에서만 볼 수 있는 성격, 산이나 계곡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 성격,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 볼 수 있는 바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지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높새바람이 대표적인 국지풍이기 때문에 높새바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계의 기후입니다. 세계의 기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재에도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 이것 가운데에서 기온을 바탕으로 한 것은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입니다. 그리고 이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가운데에서도 건조기후냐 습윤기후냐 하는 것들은 또 구분이 되어 대부분 열대기후 내에서 습윤기후와 건조기후가 좀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기후 그래프상에서 기온과 강수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과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제 열대 우림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가 습윤기후로 나타나고요.
다음에 건조기후는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습윤기후와 건조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강수량 500mm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 500mm 이상의 기후를 우리가 습윤기후, 연강수량 500mm 미만의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연강수량 500mm 미만의 기후 가운데서 250mm 미만의 기후를 우리가 사막기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온대기후는 이제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있죠. 이 두 개의 기후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입니다. 다음에 온대계절풍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서울과 런던의 기온차, 서울과 런던의 기후 차이는 바로 이 온대계절풍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서안해양성 기후의 차이다.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풍 기후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대기후, 온대기후보다 추우면 이제 냉대기후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추우면 한대기후가 되는 거죠. 그 상세한 차이는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건 좀 이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고산기후라고 하는 건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고지대의 기후예요. 이곳은요,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열대기후 지역이지만 고도가 2000m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봄과 같은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를 이제 상춘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도는 열대기후 지대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봄과 같이 서늘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기후 지역에서 주민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좀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지역은 어떤 기후냐, 어떤 기후 지역에서 이 같은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우선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기후 지역은 아무래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요. 무덥기 때문에 옷을 적게 입거나 얇게 입습니다. 정말 더운 데는 거의 안 입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염장식품이나 다양한 향신료가 발달이 되어 있다. 좀 짜게 먹는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높은 나무 위에다 집을 짓든지 아니면 물 위에 집을 짓든지, 그래서 고산가옥이나 수산가옥과 같은 개방가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창문도 상당히 넓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바람이 좀 잘 통해서 조금 덜 덥게 느끼도록 집을 그렇게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활동은 주로 이제 농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 발달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에 이렇게 불을 질러서, 낙엽 같은 거 불 질러서 그 재를 거름 삼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의 형식을 우리가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 기후 지역의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돈을 투자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의 형태를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사람들을 남미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상품 작물을 생산해냈던 그러한 농업의 방식인데요.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여기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플랜테이션 농업과 더불어서 초원 지역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초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이제 그 초원의 풀들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초원의 야생 동물들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 이 야생 동물원이 상당히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에버랜드에 사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들은 동물원을 가면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 철창 있는 그런 막사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케냐의 야생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거기 그 안을 사람들이 각종 보호 장비가 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을 구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동물 관람과 조금 다른 방식의 관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자고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든대요. 자, 다음에 열대 몬순 지역은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온이 상당히 높고 또 습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벼농사를 2번, 3번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러한 형태로 상당히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건조기후지역입니다. 건조기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강수량 500mm 미만의 기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꺼운 벽의 흙이나 또 굉장히 헐렁한 옷이지만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옷을 가지고 있고 지붕도 평평하고 창문도 작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대륙의 스텝 기후에서는 유목이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이러한 목축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 가옥보다는 이동식 가옥의 발달이 많이 되어 있겠죠. 다음에 오아시스 주변이나 외래 하천, 그러니까 밖에서 끌어들어온 하천의 경우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관계 농업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신대륙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밀을 재배하거나 기업적 목축업이 행해지고 있다. 이 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변한 기후 지역보다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밀 재배가 이제 건조 기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만약에 온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과수를 재배하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온대 기후입니다. 자, 온대 기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 기후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자, 서한 해양성 기후의 경우에는 혼합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을 한다. 낙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젖소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유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얻는 이러한 농업을 우리가 낙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작물과 사료 작물을 한꺼번에 생산해내는 농업의 형태를 우리가 혼합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좀 약하게 내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트렌치 코트라든지 모자 달린 옷 이런 것들을 좀 즐겨 입는다.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 같은 이런 것들요. 이거는 바바리맨들만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입는다. 되게 그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그 흙 같은 것들이 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긴 코트들을 즐겨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특징의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일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무화과, 코르크, 포도 등등등, 오렌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로 발달이 되어 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주민 생활을 보시면 이제 여름철에 열기 차단을 위해서 벽이 두껍고 담이 높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맑은 날씨들이 많습니다. 화창하고 개는 날씨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맑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 지역의 그리스 산토리니 해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파란 바다가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냉대 기후예요. 이제 조금 추운
곳이 됐습니다. 이 냉대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농사는 하기 힘들어집니다. 벼나 밀을 재배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호밀이나 감자,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잡곡들을 재배하는 그러한 농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 냉대 기후 지역에는 타이가라고 일컬어지는 침엽수림 지대가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엽수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지 산업이나 펄프 산업들이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그래 침엽수림을 바탕으로 제지 펄프 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냉대 기후에 대해서는 틀리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냉대 기후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림이 분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냉대 기후 지역에 타이가 지대라는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대 기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이 가장 추운 지역은 일단 툰드라 기후, 빙설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 이 툰드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어붙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얼어붙은 땅. 그래서 이곳은 그냥 여름철에 잠깐 눈이 녹았을 때, 얼음이 녹았을 때 이끼 정도 끼는 정도지 이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록을 유목하거나 사냥을 하는 이러한 생활들로 살아가고 있지 뭐 농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 빙설기후, 극지방이죠. 극지방은 인간이 살기는 거의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먹을 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특히 남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연구 기지가 건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극이나 남극은 사람이 갈 수가 없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예전에는 못 갔고 뭐 옛날에 뭐 아문젠 같은 사람이 뭐 남극 탐험을 최초로 했다. 그럼 막 박수 받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오로라 구경하러 또 얼음 낚시하러 또 이런 곳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기후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인간 활동과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그 북극의 빙산이 점점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막 그래 북극곰이 막 이게 징징 우는 것 같은 그런 막 불쌍한 모습들 많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화석 연료의 사용이라든지 열대림의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CO2가 대기 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열대림을 벌목하게 되면서 올라간 기온들을 식힐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식물들이 대낮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흡수를 해서 온도를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 벌목을 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는 얼어붙은 얼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높은 산 그러면 만년설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눈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빙하들도 계속해서 녹아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공룡 둘리 가지고 둘리 보고서 귀엽다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알고 보면 걔네들이 빙하 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공룡 둘리가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빙하가 녹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기 공룡 둘리는 다시 살던 빙산 있는 대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서는 아이고 둘리가 귀엽구나 호익 그러면 뿅 막 이러고 막 그 좋아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빙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상기후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뭐 라니냐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보통의 기후 상황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다른 때보다 더 더워. 겨울은 다른 때보다 더 추워. 막 이래서 막 혹석이 막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 변화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춥지는 않았었는데 술록들도 다 도망가고 그래서 살지 못해서 죽고 뭐 이래가지고 생태계의 변화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요즘의 인간 사회의 가장 큰 핵심 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열악한 기후 지역에서의 산업 환경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재주들이 더러 조금 있어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못할 걸 막 하는 옛날에는 하늘을 날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늘을 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인간들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해가지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막에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들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사막의 이 기후 조건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뭐 사막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항공 우주 산업이나 영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적인 요소들이 이제 사막에 턱턱턱턱 증가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에 툰드라나 빙설 기후 지역은 이제 그 빙하 밑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밑을 파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드리지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나 원유와 같은 지하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거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바다가 얼 정도로 추운 곳이야. 바다가 얼어서 배가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저 얼어붙은 바다를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쇄빙선 같은 거 만들어서 바다 같은 거 다, 얼음 같은 거 다 깨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 파괴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지역의 경관들도 훼손이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개발을 하고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드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느냐. 아예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 이것들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각 기후별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기후가 발생을 하고 변동을 하느냐 하는 그 원리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후의 발생 원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지 그 기후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너무 깊게 막 이해하시려고 하다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지형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형의 형성작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너무 깊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지형을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